네,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그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뼈대가 되는 핵심 인사이트만 골라내요.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시장 흐름을 좀 면밀히 추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늘 장이 정말 엄청 났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2020년 4월 4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 그리고 또 역사적인 폭락 사태를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룰 자료들의 무게감이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화면을 가득 채운 이 붉고 푸른 숫자들 너머에 숨겨진 그 진짜 원인을 다각도로 해부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복귀하는 걸 넘어서요. 네, 한국 주식시장의 전례 없는 패닉 셀링부터 그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국가별로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기묘한 경제 지표들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맞아요. 당신의 다음 경제적 의사결정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그널만 딱 추출해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무관해 보이는 파편화된 뉴스들을 갖지만 기조에는 아주 뚜렷한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존재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어떤 지수가 몇 퍼센트 하락했다 이런 표면적인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네, 숫자는 이미 다들 보셨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들이 이렇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당신의 투자 시각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그 이면의 맥락을 선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패닉의 한가운데 있었던 한국 증시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의 성적표는 정말 수치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넘게 증발해버리면서 5,093.5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무려 14%가 빠진 978.4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언론에서도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이다. 사상 최대의 폭락이다. 이런 표현들이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있죠. 사실 지수 퍼센트만 들으면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믿고 투자하던 그 이른바 국민 대형주들의 성적표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 장이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대장주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네, 삼성전자가 하루에 11.74%나 하락하면서 17만 2천 원대로 주저앉았고요. 현대차는 무려 15.80%, SK하이닉스도 9.58%나 빠졌습니다. 특정 테마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들이 한꺼번에 붕괴한 겁니다. 맞아요. 섹터별로 봐도 의료정밀 업종이 16.62% 폭락했고 기계나 섬유유복 섹터 타격도 엄청났습니다. 도대체 하루 만에 한국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런 붕괴를 설명할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던 건가요? 이 현상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의 폭락이 어떤 단일한 악재 하나가 툭 불거져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가 겹친 건가요? 네. 오히려 세 가지의 거대한 하방 압력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겹쳐서 터져버린 퍼펙트 스톰으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수급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수급이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오늘. 엄청났죠.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372만 2천 주를 순매도하며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기관이 153만 5천 주, 개인이 72만 8천 주를 사들이면서 어떻게든 방어해 보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군요. 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에는 애초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와, 372만 주가 넘는 매도 물량이라니?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나갔다는 얘기네요. 근데 외국인들이 유독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량을 털어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원인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글로벌 시장 전체를 덮치고 있거든요. 중동 리스크, 유가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전쟁 리스크는 곧바로 국제유가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구조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수출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특성상 유가 급등은 곧바로 기업들의 치명적인 실적 악화로 직결되니까요. 오늘 증권가 리포트 보니까 섬뜩한 내용도 있던데요.
네,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코스피 지수가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한 자료도 나왔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그 매도 1순위 시장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렇군요. 세 번째 원인은 뭡니까? 취약성이 이번 충격에 한꺼번에 노출되면서 하락폭을 키운 겁니다. 수급 붕괴, 전쟁 장기화 리스크, 그리고 시장 내부의 쏠림 현상까지. 왜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셨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교차 검증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예외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시장 전체가 이렇게 피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증권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폭락 조정을 거치고 나면 증권주가 가장 먼저 랠리를 재개할 거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어떻게 증권주가 유망할 수 있죠? 굉장히 예리한 관찰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극단적인 패닉에 휩싸일 때 그 변동성 자체를 수익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 투자 시각은 늘 존재해왔거든요. 거래력이 폭증하니까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다, 이런 계산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금의 큰 흐름은 완연한 위험 회피, 즉 리스크 오프 상태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대다수의 거대 자본은 철저하게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펀더멘털이 확실한 방어주 위주로 포지션을 황급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일부의 긍정적 전망이 흥미롭긴 하지만 거시 환경을 볼 때 당장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거대한 자본을 빼서 도망쳤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해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 시장을 봐야겠죠? 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서 연일 매도 버튼을 누르는 동안 놀랍게도 오늘 미국 증시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요. 수치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됐죠? 맞아요. S&P 500은 0.94% 하락하는 데 그쳤고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정확히 0.00%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은 14%가 폭락했는데 미국은 0%라니요? 미국 시장은 지정학적 위기에서 완전히 면역이라도 된 건가요? 지표가 0.00%라고 해서 미국 시장 내부가 평온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겉보기엔 잔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긴장감과 자본 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요동치고 있다는 거군요. 어떤 긴장감인가요?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보면 현재 미국 시장은 세 가지 거대한 하방 압력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란 호르무즈 해협 기역의 군사적 긴장. 둘째, 끈질긴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그리고 셋째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문제죠. 네, 무려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라는 시한폭탄 논란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데도 지수가 제자리를 지켰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시장 내부에서 엄청난 규모의 섹터 간 자본 이동이 일어나면서 하락분을 상쇄시켰다는 뜻입니다. 매수와 매도, 섹터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만든 위태로운 균형이었군요. 실제로 업종별 수익률을 보니까 그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네, 양극화가 아주 극심했죠. 그동안 미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테슬라나 반도체 같은 고성장 기술주들은 오늘 급락을 피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부동산이 7.42% 급등했고 에너지 2.00%, 소프트웨어와 정보 서비스가 0.97% 상승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테크주에서 자본이 대거 빠져나와서 방어력을 갖춘 섹터로 황급히 피난을 가고 있는 형국이죠. 특히 이 흐름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 산하 페이페이 상장 소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페이페이가 나스닥에 상장하는데 기업 가치가 2조엔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위험 회피 신호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도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 쪽에는 매수 포지션, 즉 롱 포지션 기회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시장이 리스크를 피해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아직 상장도 안 한 페이페이에 2조엔이라는 거액에 몰리는 건 좀 모순 아닌가요? 소프트웨어도 결국 기술주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정의하는 위험과 안전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막대한 자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하드웨어 비즈니스 쪽입니다. 아,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요? 그렇죠. 반면에 페이페이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한번 인프라가 구축되면 매달 예측 가능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죠. 즉, 지금의 자본은 확실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곳을 새로운 안전지대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새로운 방패가 된 거군요. 자, 그러면 시선을 거시적으로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넘어서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 이 FFC 동향을 좀 살펴보죠. 이 거대한 불안감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원유 시장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송유관을 위협하면서 WTI 원유가 75.08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하루 만에 3%에서 6.7% 수준까지 상승한 거죠. 네, 한국 증시가 초토화된 와중에도 정유주만 유일하게 웃었다는 뉴스가 바로 이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XAU 지표를 보면 18달러가 상승해서 상징적인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글로벌 금값은 올랐죠. 근데 정작 국내 뉴스를 보면 오늘 순금 시세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고 나오더라고요. 글로벌 금값은 오르는데 한국 금값은 떨어진다. 이 괴리는 뭡니까? 그건 환율 효과와 국내 실물 수요의 특수성이 얽혀서 만들어낸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때문에 국제 시세와 엇박자를 낼 수 있거든요. 아, 착시군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이 정말로 놀라워해야 할 현상은 금값이 아닙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보셨습니까? 비트코인도 ETF 순유입에 힘입어 무려 1240달러가 급등하면서 오늘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잠시만요.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요? 금과 가격표가 완전히 똑같아졌다는 뜻이네요. 이건 정말 모순 아닌가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의 대명사잖아요. 과거 기준으로는 모순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한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안전자산의 개념이 바뀌고 있군요. 다른 글로벌 자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FOMC의 매파적 기조 영향으로 5bp 상승한 4.06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유로화 강세로 달러 인덱스는 0.6으로 0.31 하락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5.30원 내린 1,445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지수도 엄청 혼조세더라고요. 중국 상하이는 0.45%, 호주도 0.52% 상승했는데 유럽은 하락했죠. 네, 유럽은 0.98% 하락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으로 방산주가 강세를 보인 STOX50 지수만 0.6% 상승하면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에 더 복잡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읽어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 기관 투자자들의 외화 증권 순자산이 5,07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5,078억 달러요? 기관들이 해외로 돈을 엄청 빼고 있다는 거네요? 네, 국내 시장의 위험을 피하는 동시에 글로벌 랠리에 편승해서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는 거대한 흐름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똑똑한 자본들은 이미 살 길을 찾아 국경을 넘어가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 일정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캘린더를 좀 정리해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대기 중입니다. 당장 오늘 수요일에는 중국 PMI와 미국의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서비스 PMI가 발표되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하이라이트죠. 맞아요. 금요일에는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고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실업률 예측치가 4.3%로 나와 있던데 이 지표들이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용과 물가 지표가 현재 미국 시장의 그 기묘한 평온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 공포를 촉발할지를 결정지을 핵심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아, 평온함의 실체가 펀더멘털인지 폭풍전야인지 판가름날 트리거라는 거군요.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쉼없이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의 거대한 정보들을 압축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전례 없는 폭락과 방어주 중심의 피난, 미국 증시의 표면적 평안함과 그 이면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본 이동,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속 유가의 요동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정보의 파편들을 연결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같은 리스크에 대비하고 해외 투자 시에는 환해지 등을 적극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시야는 넓히되 안전벨트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채워라. 명심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바로 안전자산의 모순입니다. 전통적인 피난처인 금의 수요가 국내에서는 오히려 엇갈리고 있는 반면에 변동성의 대명사였던 비트코인은 전쟁 리스크 속에서도 ETF 유입과 함께 가격이 치솟아서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죠. 정말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안전자산의 정의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변화가 당신의 다음 투자 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혼돈의 시장 속에서도 오늘 대화가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